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김진애 전 국회의원, 정기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들 알짜배기만 모아서 스픽스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내밀한 얘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재명 정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출범한 지 이제 8일차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 초기 이 어떤 행보들을 보게 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효능감, 도파민 터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도 좀 각자 느끼시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각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듣고 싶네요. 아니 일하고 싶어서 시작한 정부니까 예. 신나게 일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에 이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다 같이 위기의식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감이 생기죠. 아, 그래서 그렇죠.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 거고. 맞습니다. 네. 경청, 소통, 그리고 이제 실행력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효능감이 좀 빵빵 터진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일단 공무원이 쓰러졌으니까 또 예. 비서실장 통해서 직접 방문까지 하고 위로 병문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한 일이죠. 공무원이 일하다 쓰러지면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 주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제 총론에 강론으로 가서는 스스로 먼저 돌아봐라고 하는 것은 예. 각오하고 들어오거나 자기관리 철저히 좀 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공무원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당장 아파서 쓰러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청와대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저도 용어가 지금 좀 불분명하지만 예.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취재를 해보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그 파견된 원래 그러니까 이제 직업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 아니고 파견된 예. 공무원이 쓰러졌는데 이분도 굉장히 지금 미안해하는 모양입니다. 몸이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본인도 참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이제 건강 문제도 있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여건상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직원의 건강을 당연히 챙겨야 하지만 직원 건강은 본인이 또 챙겨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파견돼서 근무할 예정의 정무직이든 또는 직업 공무원이든 제대로 자기 건강 자신 없는 사람 챙길 자신 없으면 안 들어가야 한다. 최소한 들어가면 그러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판단해서 조절하고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무섭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어저께 사실 이걸 딱 들었을 때, 일종의 옐로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감과 엄청나게 빠른 효능감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솔직히 이 정부는요, 아까 얘기한 게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뭐 옥시톡신, 뭐 모든 호르몬이 막 지금 정말 뿜뿜 뿜어져 나오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요. 솔직히 정무직, 이른바 어공들은 그게 상당히 신이 날 수 있지만, 이른바 늘공들한테는 이게 속도가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요번에도 일어난 게 늘공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속도 조절 내지는 내부의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인력 파워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요, 저도 이제 워커홀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사람을 쓸 때 체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뇌력이나 심력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굉장히 많이 봐요. 체력 가지고서는 왜 따라서 사실은 사람의 이 근본적으로 동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면 늘공들은 조금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 조직들은 이 늘공의 사이클하고도 9 to 6 사이클하고도 어떻게 하면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경영의 묘를 좀 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대통령께서도 조금 아차하신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 쓰러질까 봐 걱정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좀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무서워요. 대통령 취임했는데 토요일 날 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헬기 타고 와서 골프 치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그 뭡니까 그 리조트에서 휴식하고 이런 게 이제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럴 시간이 있느냐.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5시간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로 52시간 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근로의 질, 노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시간은 줄여서 충분하게 휴식권을 주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내수도 좀 더 건강하게 이제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또는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도 똑같은 그 대상이 돼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것이고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비서실장이 정말로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 공무원이 쓰러져 있으니까 어쨌든 뭐 찾아가서 병문안 해야 되는 거 그럼요. 맞죠?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일을 안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쓰러지면 병문안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지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스개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파견 대상이 되더라도 체력에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마라 라는 것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신은 건강이 뭐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가지 마라거나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일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역량 안에는 체력이라는 것도 포함시켜서 지금 뭐 초기 1년 동안 죽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다 다이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초기 1년뿐만이 아니라 워낙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이 좀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특히 얼마 전에도 왜 문제가 되는 왜 이른바 알바직인지 계약직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그냥 놀고 먹고 탱자탱자 가끔 가다 사진이나 찍고 위사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일하는 정부에서의 대통령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해야 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약 1.2로 움직이시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1.5배 움직여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1.7배 움직여야 돼. 이렇기 때문에 그 각오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국력이란 말은 사실입니다. 그 김진애 의원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요. 예. 옆에 모시는 보좌진들 다 죽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들을 따라가려면 보통의 정신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서울시장 같은 걸 많이 좀 맡으시잖아요. 네. 그럼 보다 말합니다. 아니요.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빨리 퇴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내에 일해, 9 to 6에 일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또 하나 이거는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일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비생산성도 참 많아요. 그 사실 9 to 6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만 국회의원실이라든가 또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는 왜냐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그리고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들.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이게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일단 체력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도지사, 당대표까지 그런 것에 매우 익숙하니까 적응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이제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을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직원들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건강관리 스스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보태자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좀 바꿔야 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공직에서 예.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예. 근데 저는요, 저 자꾸 나이 들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반성해온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어공이나, 이른바 정치적인 동기나, 아니면은 명예에 대한 동기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계속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저기 인사 검증하는 업무인데 맨날 서류 떼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이거 문제 없나 이런 거 보고 있는 거는 상당히 반복적인 일이 많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좀 이렇게 제대로 지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그러니까 근데 맨 윗사람이 너무너무 신난다고 예. 막 그냥 밑에 사람들도 계속 신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러다가 문제 터집니다. 자, 일하는 정부에서 네.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은 네. 이재명 측의 업무 스타일에 적응해야 한다. 이것은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명권자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일을 한다는 말씀드리니까 저도 취재한 내용 오늘 공개를 하나 해드리면 좋습니다. 국무회의가 두 번째 열렸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머쓱하고 이랬습니다. 국무회의 두 번째는 또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그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됐던 장관들이 자료 준비 많이 해왔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일다운 일을 하는데 누가 임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요.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 눈꽃만큼도 왜 당신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고맙다고 표현을 한 것이 온몸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뭐냐. 누가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장관이라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고 방법을 찾자. 그래서 혹시 본인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국장도 모시고 오고 과장도 모시고 와서 답변하면서 같이 논의를 합시다. 라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사실 뭐 일종의 경쟁자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그 장관들 쪽에서 보면. 근데 장관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정부를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공직자면 임명이든 또는 정무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직업 공무원이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잠깐 오늘 이러다가 제가 이재명 대통령 디스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논쟁적이고 좋습니다. 아니 저는 왜 좋습니다. 그러냐면은 그거는요. 국장도 배석하게 하고 과장도 배석하게 하라. 그 데리고 와도 된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도 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장관에 대한 모욕이에요. 혹시 본인이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아니 그래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장관 정도 되면은 국장이나 과장들이 얼마나 해줄 텐데 그거 숙지하고 와서 하는 게 되지. 그 뒤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앞에서 지적하는 건 너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 같았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쓴소리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아주 네. 쓰고 네. 예, 따끔합니다. 맞습니다. 좀 근데 아무튼 요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분에게 크게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두 분이 좀 그럼 다른 시선으로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일하는 참 방식에 좋네요. 대한 거는 굉장히 다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CEO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하는 게 달라지는데 근데 저도 이걸 해온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자리가 높아질수록 뭘 느끼냐면은 자리가 느껴질수록 격의 없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나. 그럼 어저께 한국거래소에 가서 과장한테도 바로 그렇게 격의 없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격식과 이 서열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뒤에 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저도 꽤 많이 깨달은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김진애 예. 의원님과 저희 차이를 알았습니다. 어떤 김진애 차이인가요? 의원님은 네. 원래 MIT 공대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저는 코리안 스타일이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어나면 이거 문화 차이인가요? 예, 일어나면 잘 때까지 일하는데 그런 이제 책임감을 아직까지는 예. 막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은 저는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아니 근데 동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제가요.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토의하는 장에서는요. 위아래가 전혀 없어요. 예. 뭐 시니어리티가 누가 있건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일단 의사결정에서 가면 누구한테 오소리티가 있는 거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정말 왜 남의 테리토리를 침범을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 막 너 이거 not my jurisdiction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authority는 이제 누가 그 의사결정을
정치는 이제 권한자냐는 거고 아까 테리토리는 어느 네. 범위까지 당신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건데 그렇죠. 뭐 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네.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아니 근데 거.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재밌다고 느끼는 게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저도 저 포스트를 하나 했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 드라마가 웨스트윙이에요. 예. 웨스트윙이라고 왜 그 클린턴 시대에 해가지고서는 미국의 웨스트윙이 대통령이 그 집무실이 있는 미국의 백악관인데 그거 안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지금 듣기는 보셔야 많이 돼요.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한 15년 전에 한 건데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예. 근데 그게요. 미국에는 이제 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정치 드라마인데 한 시리즈가 7편까지 나오는데 정말 거기서 일하는 거 보면요. 정말 프로답고 정말 격이 없이 일하면서도 제대로 일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막 정치를 쥐락펴락 그다음에 어떤 데는 막 우격단열하고 싸우고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우아하게 또 이제 걔네들 이제 드레스 입고서 뭐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고 있으면은요. 아, 정말 저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좋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네. 저도 노무현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이제 20년 지나서 아마 제가 이재명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게 아마 웨스트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게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보세요. 꼭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 국민들이 네. 이제 바라는 수준의 이제 그 기대치를 채우려면 저는 이제 업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최대치를 좀 끌어올려 보고 네. 그 최대치가 과도하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선 시스템으로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역량만큼 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죠. 어떻게 대통령 외에는 가능하느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했을 때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중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오나 결의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 공직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실제 공직을 시작했을 때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내가 직업으로 했다는 최초의 다짐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좀 이렇게 활기차게 또 정신건강을 좀 유지하면서 체력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어제 그 공직자한테 좀 미안한 건요. 네. 인사비서관실에서 만약 저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인사검증한다고 사실 한두 명이 아니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11,000명의 인사추천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사실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인사혁신처에 갔다가 인사혁신처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그 인사검증실로 또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업무가 엄청나게 밀려 있을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일을 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적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면서 일도 잘하면 좋겠다. 예.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 주신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수습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가 과중되는 건 있지만 다만 이게 시스템으로 대통령이라든가 가야 비서실장 그 비롯한 어떤 참모진들의 건강도 좀 걱정된다라는 우려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소식부터 전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오늘 데일 것 같아요, 벌써부터. 자, 그래서 좀 다음 얘기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저희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격의 없이 진행되는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있다, 좀 희망한다 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사실 그런 격이 없는 모습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그 과장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긴장을 해서 떠니까 형이라는 생각하고 이제 편하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좀 독려를 하기도 했었죠. 자, 관련돼서 그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보고 오시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희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 지금 이야기 과정 속에서 돋보였던 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격이 없어 보이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문가 집단하고 전문 영역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느낌을 좀 국민들께서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과정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두 분은? 일단 대통령이 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고 첫 번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보고를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예. 거고. 어저께 뭐 공시제도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도 뭐 신문 방송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온라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도의 허점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의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3차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들을 그러면 아마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하고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반칙하는 사람들은 아예 폐가 망신할 정도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 아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것은 빨리 바꾸고 어려운 것은 엄격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으로도 이제 시장이 예. 회복을 하고 있으니 주식이 오늘도 이제 2,900선을 넘어서서 약간 더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약 스트레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면 계속 간다는 거냐? 기대는 좋지만 실제 시장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제 경고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출발선상에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반응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쉬운 것은 바꾸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라인을 타고 올라갈 필요 없다. 나 만나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지금 SNS에서 열어버렸거든요. 그게 국민 건의를 직접 받으니까 앞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의도된 정보가 배제되거나 꼭 필요한 것이 전달 안 되는 상황은 오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아주 이제 초기의 미끄럼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거 말이죠. 우리가 윗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아느냐를 잘 모를 때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보일 때. 근데 그렇죠. 어저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기싸움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이제 이게 있거든요. 대통령은 뭐 부동산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이분은 그냥 본인이 성공과 실패를 다 맛본 분이에요. 선물까지 손댄 분입니다. 이분이. 나 깜짝 놀랐는데 별걸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공정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이라는 거를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옮겨와야지 건강한 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걸 이제 앞으로는 만나는 전문가들도 그걸 알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도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 윤석열 같은 사람만 봐왔으니까 적당히 해서 적당히 또 준비된 질문만 하고 적당히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아들으니까 상당히 놀라고 그럴 텐데 앞으로는 상당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네. 이제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과장급이면은 가장 정말 문제가 되는 걸 잘 알고 있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마나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는 정말 격이 없이 이게 나오게 될 건데 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실 게 있고 나중에 기재부 총리가 나설 게 있고 나중에 금융감독원장이 나서서 해야 될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만기칠람을 하다가는 모든 걸 대통령 앞에 가서 얘기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야지 대통령은 금방금방 다 처리해 주니까 또 다 알고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도 뭐 조금 예. 갖춰줘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거예요. 지금 전 정부에서만 갖다 놓은 국무회의의 사람들을 가지고도 저렇게 스무스하게 하는데 앞으로 본인이 인선한 국무위원들과 또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점에서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은 이제 본인이 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지만 워낙 이제 위중한 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 어쨌든 주식시장 안정화시키고 투자의 여건을 조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제 발걸음을 일단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없죠. 그럼요. 하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일단 위임하고 맡기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아니면 이제 진상필벌이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럼요.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다. 반칙을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이제 토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장관이나 뭐 금융감독원장이나 또 예. 금융위원장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좋죠. 쉬워지죠.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충실하게 대통령과 호흡을 하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개혁 방안들을 추진하면 본인이 박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국무총리나 강훈식 또 비서실장 이번에 뽑혀가는 사람들은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복도 많다. 성공하는 정권에 저렇게 들어가면 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라는 게 국민들 알고 얼마나 좋은 정치 지도자로 각인이 될 것이며 보장받는 또 거죠. 저런 상황에서 일을 배우면 얼마나 일을 잘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미래의 지도자나 리더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두 번째는 국민들도 좋아지겠구나. 이것이 이제 정치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느끼는 바가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당시 때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러니까 소위 어떤 방구석 전문가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번과 같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 건데, 앞서 뭐 선물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지만 채팅창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풋옵션도 해보셨다. 풋옵션도 해보셨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저도 이것까지 그 경험을 영어를 해봤다는 아니, 거죠. 제가 잘 그거 모른다고요. 보면서는 예. 그거 보면서 속으로는 돌았어. 아니 그러니까 해보지 사실 이제 해봐야지 진짜 그렇죠. 뭐 어디에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호기심이 왕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의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예. 아니면 실제로 전문가 분야에 또 일반적인 수준 훨씬 뛰어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있느냐는 것인데 풋옵션, 콜옵션, 콜백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네네.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학습의 양도 많지만 그 학습을 통해서 축적하는 지식의 총량도 매우 많은 분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느끼고요. 요즘 드는 생각이 사실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평론하다 보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이재명 대통령 이전의 이제 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오해, 억측 이런 게 생길 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저렇게 사람을 욕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막상 기회가 와서 저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 미안한 사람들을 더 미안하게 하는 역량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미안해하는 것은 오해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해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섭섭함을 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 미안한 사람을 더 미안하게 하니까 야 정말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저런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훨씬 더 심한 공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감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다 안고 갑시다라는 통합적 마인드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는 아주 유명 정치평론가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되면 다시 조절하면 되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함께 나가서 더 밀고 가봅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반드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또 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건데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잘한다고 할 때는 어디까지 잘하는지 절제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는 잘하는 총량을 어디까지 키워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좀 웃긴다는 생각해요. 아니 뭐 얼마큼 잘하고 지금 잘 나간다고 걱정할 때가 뭐가 있어? 지금 허니문도 없어요. 지금 뭐 허니문도 없이 벌써 언론에서는 벌써 두들겨 팔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문제 되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잡으려고 들고 여러 가지 흐름을 벌써 잡으려고 드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들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위기는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있는 조그만 것들은 별로 위기가 아니고 분명히 이제 위기라는 게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적어도 대통령 본인이 인선한 사람들하고 제대로 움직이는 이게 보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예. 한 100일 정도까지는 이 상태로 좀 가야 된다는 거 봅니다. 지금 이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저께는 대북 확성기 하나 하는 거로 일단 예.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안보에 관련된 거, 또 국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외교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부동산도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또 세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 스탠스가 정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저는 일단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이제 또 정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쏘리제명의 시즌 2가 지금은 어쨌든 그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펜코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변화의 기조가 나올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하네라는 심리도 있을 거고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판하거나 또는 이재명의 인사 방식을 보면 매우 위험하다고 이제 뭐 논평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 반대하는 그렇죠. 쪽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낡은 방식으로 이재명을 재해석하고 있구나. 지금 이재명은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의 유형과 완전히 다른 유형의 새로운 대통령인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동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데 여전히 문자를 가지고 우리는 해독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걸 보통 텍스트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여전히 빠져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이해한다.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그 관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 이 대통령의 위상과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소통 방식을 비판하려고 하니 이게 이제 앞뒤가 잘 안 맞아서 비판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 비판의 내용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게 별로 없다. 하나만한 이야기로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측의 방식, 이재명 측의 정치에 대해서 기성의 우리 미디어 그리고 뭐 신문 이런 데서 못 따라오고 있다. 지금 그렇죠. 국민의 정서도 포퓰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당원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 실현하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정치인이 그만둬야 됩니까? 그럼 자기는 왜 지우고 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또 호소하고 하는 것도 포퓰리즘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포퓰리즘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국민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로 포퓰리즘과 그리고 주권주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권한이 이미 국민들에게 주고 그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몇몇이 국가를 주도해야 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봉건사회에서 지도자 몇 사람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하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식이 낡았다, 과거다, 올드 패션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넘사벽이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죠.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업무가 과중돼 있어서 또 이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 얘기가 또 아까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보와 관련된 대북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또 이거 뭐냐면 이제 이 정부의 퍼포먼스와 대통령의 퍼포먼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될 건데요. 예. 하여튼 저는 너무 부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요,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는 그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봤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 굉장히 앞서 있는 분이었거든요. 모든 미디어나 이른바 소통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던 분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돈 버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좋은 거는 정말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있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기저효과가 너무 뚜렷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임 윤석열이 너무 못했고 지난 3년 동안에 지표가 너무 그냥 바닥에 지금 거꾸러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잘하고 있지 않은 게 어디서 소통 방식, 메시지, 그 다음에 외교에 관련된 거, 인선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저효과가 어느 만큼 이제 기저효과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또 새로운 단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저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 정계한 대표님이 상당히 완전히 그냥 너무 감격해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눌러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뭐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요. 네. 수영 조아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댓글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일 안 했어요. 아직 일 안 했어요. 전 정권 똥 치우느라고 바쁘다. 아, 맞아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네, 네. 놀라고 감격적인데 정말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인사권 행사에서 그 임명직 공무원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직업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이 바뀌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 뜻을 펼치고 싶었으나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았고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됐는데 네, 지금은 너무 이제 안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20년이 지나서 실제로 노무현 정신을 기초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로 역사적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을 지나치게 존중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말로 비정상을 정상으로만 돌리는 데서 오는 효과가 이 정도인데 그 정상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가보자라고 정책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밀고 나갈 경우에는 얼마나 폭발력이 크겠느냐라는 정말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이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더 커집니다. 예, 예. 제가 예전에 기업 혁신과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1년 동안 매출을 우리가 100을 하고 있는데 10% 20%를 높이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100% 200%의 성과를 내려면 원판을 바꿔야 한다. 네. 사고를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라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주의 깊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놓는 것. 각자의 위치에서 뭘 좀 해봅시다라고까지는 이제 되는데 자,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꿈,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잠재력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까지 가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합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받는 또는 예.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런 모든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뭐 대부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채팅창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똥을 빠르게 치우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그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백혜룡 경정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이번에 지금 특검법이 지금 통과되던 날에 보게 되면 검찰에서 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 수사팀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검에서 이 관련된 문제를 이미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뒤늦게 수사팀을 꾸린다라는 것도 일단 의아스러운 지점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들이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굉장히 불리한 증거를 털어내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또 백혜령 경정과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저는 예. 이제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수사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 특검에서 다룬다. 또 이게 특검에서 다룰지 아니면 상설특검으로 가야 될지 저는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쪽인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미 덮어놨던 것을 실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롭게 수사가 됐을 경우에 터져 나오는 일이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과 관련됐을 가능성, 두 번째 예. 경찰 조직 전체와 관련됐을 가능성.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그 마약의 불법 유통과 관련된 상황에서 누가 우두머리였느냐, 지시자가 누구였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관의 실패에 의해서 직원의 또는 직원의 공무원의 착오나 착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대한 범죄 조직이 국제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면서 예. 여기에 한국의 공적 시스템이 다 동원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라도 증거 인멸을 하거나 막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처벌보다 처벌
그러나 이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실제적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오는 그 처벌이 단순히 1배, 2배, 3배가 아니고 예. 10배, 20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범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예. 다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 구성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혜련 경정이 소속됐던 수사팀도 이번에 특별수사팀에 합류가 됩니다. 예. 근데 백혜령만 빠져 있어요. 글쎄 말이죠. 그렇죠. 그것 이게 때문에 뭐냐고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검찰, 관세청, 세관 그리고 용산과 관련된 뭔가 모종의 큰 그림이 있었다. 한동훈이 지금 벌쩍 뛰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건 없건 알 수 없습니다. 백혜령이 아무 근거 없는데 이렇게 제정신 아니게 얘기를 합니까? 심우정과 한동훈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좀 비켜나 있는데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빨리 증거인멸되기 전에 수사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예. 이거는 딱 듣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건 분명히 이거는 정말로 카르텔에 의한 범죄예요. 이게 뭐냐면 특히 마약에 관련된 거는 항상 경찰, 그다음에 세관, 그다음에 검찰 이런 것들이 카르텔로 움직이거든요. 범죄 조직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수사팀을 꾸려서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3가지의 특검을 지금 이제 내란 특검, 예.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을 하느라 약간 지금 이것까지도 특검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서 한 거는 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백계령 이제 저 경장인가 그렇죠? 예, 경정. 경정. 이분이 뭐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는 별도의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채팅창에서도 뭐 내란급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백혜령 경정이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되는 이들이 지금 합수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셀프 수사다. 그래서 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혜령 경정이 본인의 어떤 수사 외압을 당했던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은폐를 하는데 가담했던 이 당시 경찰의 조직이 합수팀에 같이 합류해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특검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의됐던, 그러니까 이제 공포됐던 특검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 마약 수사 사건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검 네. 차원에서 좀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좀 공감이 되고요. 자,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이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세부 내용은 지금 뭐 총 36가지 항목으로 다 이제 수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례적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큰 게 숨어 있다. 한 개 터져버리면 끝장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것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제 일파만파가 아니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그렇죠. 없는 일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74kg가 아니고 지금 300kg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돈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국제 마약 유통의 일종의 얘기가 정거장 역할을 정거장, 했다 할수록 그럼요. 여기서 그럼요. 유통시키고 바로 그렇습니다. 해외로 나가고 무려 1조 원대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동해에서 뭐 들어온 흔적들이 있다 이런 이제 소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말레이와 연결이 돼 있다. 관세청, 그다음에 조병로, 그리고 용산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그렇죠. 밝혀야 하는데 참 이렇게 나오는 예.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일 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 것도 하나 문제 포인트 중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동훈이 막았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백혜령 경정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한동훈 측에서 입장을 또 밝혔죠. 본인이 부당한 개입한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바가 없다. 명백한 허위다. 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 해명을 내놓는 거는 나는 오히려 찔려서 생각이 가는 생각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내놓는 것 자체가 또 수상스러워요. 그렇죠. 찔린다라는 생각이 뭔가가 찔리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한동훈 전 장관은 마약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부르르 떨어요. 네. 이태원일 때도 이태원 저기 했을 때도 이게 마약 수사에 관련된 뭔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니까 막 부르르 떨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오늘도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수상하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억울한 점이 있을 거 아니고 자기 모르게 자기 이름 팔아서 뭐 그냥 지시 내려갔을 수도 있으니까 또 지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한동훈은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만약에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됐다면
특검을 하거나 상설 특검하거나 그렇죠. 그건 내 국회의원 아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 할 테니까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자 이거. 저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해야지. 되는데 예. 야 너 말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법적 조치 다 취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마약 같으면 말씀하셨듯이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사람이 마약이 지금 뭔가 국제 조직에 의해서 한국에 밀반출되는 과정에서 공직이 다 동원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정상인데. 당대표 출신 같으면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그렇죠. 대신 우리가 이번에 출전할게. 이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밝힐게. 지가 관련 없으면.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 미래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여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도 주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인다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그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말이죠. 보이는 거는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게 방어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 본질을 이렇게 흔드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거론되면서 결국은 더욱더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바람에는 그 순풍이 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제 그 우리가 염원하던 검찰 개혁의 속도가 진짜 붙긴 붙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중수청, 공수청으로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그 분리한 다음에 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수사를 맡을 곳을 적절히 심의해서 배분을 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인 것이죠.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검찰 내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더 이상으로 너무 조용해서 저는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어떻게 내부의 보세요? 기준 볼까요? 저는 사실은 저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뭐 자기네들도 예. 이게 운명이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회로다 말씀이- 이렇게는 되는데 예. 아니 저도 조금 너무 조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가 혹시나 무슨 반격할 게 뭐가 있어서 그러나.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 내부를 좀 아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예, 하긴 예. 해야 할 텐데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우선 들고요. 우선 많이. 예. 두 번째 반박을 하려고 해도 논리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예.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것은 실제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느냐. 한 2,000명 정도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0 몇백 명 있을 텐데 특수부 한 200명 정도가 실제 이런 정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검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형사사건하고 그거는 좋네. 왜냐면 특수부로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엘리트 코스니까 소위 말하는 어. 출제 코스고 왜 특수부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느냐면 엘리트가 갈 수밖에 없는 거 일단 특수부 검사 출신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정관을 받으면 어떤 정관입니까? 주로 거물급 정치인, 대기업, 중견기업 그럼요. 돈과 관련돼서는 수입료가 이권이- 어마어마한 이권이 것들이 관련된 걸려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김현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과 연결이 되니까 특수부 출신들은 대형 로펌에 가기가 매우 좋죠.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먹이사슬처럼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특수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받는 충격. 아 이것은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기보다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본인들도 몰랐던 거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검찰청을 실제 해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사청하고 그다음에 뭐 수사 관련된 위원회라고 것을 돼 이제 있는 위원회는 이제 혹시 이제 충돌이 생기면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국가수사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줄 것이니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고 예. 국민 앞에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하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나서서 검사들이 특정인을 죽인다라고 마음 먹고 죽일 수가 있으면 그럴 수도 없죠. 다를 사람도 없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직권남용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언론사 그 사장을 지내셨던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도 저와 동의를 했던 거는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상당히 생기겠다. 검찰청을 해체하면 이제 빽이 먹히지 않으니까 돈만 있어서 로펌에 간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범죄가 100 정도 생겼으면 최소한 90이나 80 정도로 줄어들 여지는 이게 이제 우리 국가가 투명성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법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입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청 해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범죄가 적어지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또 범죄가 예방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범죄라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예. 어제 밤 12시까지 통화를 근데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똑같은 아이디어가 지금 완전히 새로 나온 게 아니라
5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가 제가 법사위원회에 속해 아, 있었는데 네네. 그때 말하자면 검찰청장이 윤석열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수사청을 FBI식으로 KBI식의 이런 걸 하나 따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그랬을 때 그때 엄청난 반발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말하자면 소구하는 그 권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깽판을 쳐줬잖아요. 정말 윤석열이 정말 이 깽판을 쳐준 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말 나쁜 일이지만 정말 이 검찰의 이 기득권 권력 도저히 더 있을 수 없는 이거를 완전히 손들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뭐 기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때도 그랬거든요. 검찰 안에서도 이거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딱 윤석열이 그걸 막아줬는데 지금 막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시부정에 막아줄까? 어디 누가 하나 막아줄 막아줄 데가 거야? 없죠. 백이 없는 거죠. 오광수도 절대로 그런 거 안 막아줄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꾸로 질문해 보면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사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 네네, 개혁, 네. 검찰개혁법 사법 발의했는데 국힘은 그러면 여기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당론으로 반대합니까? 아니면 자유투표를 시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떤가요? 저는 국힘은요 항상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해를 따질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른바 검찰에 관련된 기소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익은 자기네들한테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생각해서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자유투표로 갈 거라는 생각합니다. 자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검찰청 해체가 지금 현 시국과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여태까지 자기네를 지켜준 게 누구예요? 검찰이 검찰이 지켜줬지만 다 쭉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 동원해서 저 다 잡아 넣어 캐비넷 다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오늘 위험이 상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이제 사라질 거거든요. 예. 저는 국힘 내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찬성 반대가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차라리 나는 드러내놓고 찬성을 못하지만 잘 됐다. 캐비넷 장사할 일은 없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도 일정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도 확실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다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캐비넷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래도 그 캐비넷들은 조금 흩어지지 않겠냐. 예. 흩어지면 아무래도 말하자면 기억력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렇죠. 하는 아무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네. 그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나 이런 것도 결국은 뭐 폐기 처분을 한다든가 할 수밖에 자, 없는 그래서 부분들이 그걸 있으니까요. 이제 법제화 시켜서 네, 국정원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필요할 때 뺐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 예. 비공론의 장에서 그걸 없애, 봐줘, 살려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용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할 건지 자 특정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것을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해도 되느냐 받아들여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하기 때문에 예. 캐비넷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예. 당장 지금 저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캐비넷 나오지 뭐가 않습니까? 있는 캐비넷 거군요. 국정원 나오는 캐비넷이 거예요. 나온다고 지금. 그렇죠. 국정원 터져나오고 캐비넷이 나오는 있죠. 거 국정원 아니에요? 캐비넷이 나온다. 그 말이 되면 그 국정원밖에 모르는 거를 누군가 흘렸으면 예. 그 언론이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국정원 그럼 내부 그것도 사람한테 검증을 받는 거죠. 내부 아니면 나올 데가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질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예. 그 내용이 팩트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통되는 경로가 매우 공익제보의 형식이 아니라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제재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도 저는 공론의 장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 두 분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정말 뜨겁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또 빼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요. 꼭 그렇네. 좀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께 네. 이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 내부의 기류는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검찰청 뭐 폐지하냐든가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걸 오히려 좀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좀 기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는 본인들이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려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로펌에 자리가 없어서 옷을 벗고 나와도 너희들 올 자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로펌의 기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일단은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관 예우 없는 검사를 누가 받아줘?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특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특검 이제 성과를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그 검찰들이 굉장히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꽤 있겠죠. 예, 그 네. 이후에 또 뭐 특검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 세탁을 통해 검찰 개혁에서 뭔가를 자신들에게 올 피해를 좀 전환해 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는 이제 중수청을 검찰 개혁이 결국 추진되겠지만 본인들이 이 안에서 성과를 이뤄내면 그래도 조금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주어로 놓지 말고요. 예, 예. 국민을 주어로 놓고 보면 그렇죠. 검찰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 전제로 가느냐 아느냐.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정관예우라는 것은 검사 출신 정관예우는 또 주어가 정관예우가 주어가 되는데 아니 재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관예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실력대로 할 거 아닌가요? 그럼요. 검사 출신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 변호인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주는데 간다고 보면 그 전까지는 네트워크가 어떻느냐, 자 어떤 사람을 판사를 아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으로 변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력 있는 검사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실력 있는 판사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또 판검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법리를 잘 연구해서 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살아남지 않겠느냐라고 예. 이제 본다면 저는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럼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인식 속에 남아있던 예단하고 있던 정관예우,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실력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요새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저기를 보면서 제가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은 법조인 내에서도 사실은 여러 말하자면 거기도 파가 여럿이 뭐 무슨 학계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는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상당히 들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특수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른바 어떤 파를 형성을 했던 게 이제 윤석열로 끝내야 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검찰 자신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어느 정도는 자력 갱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게끔 하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동안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하여튼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요새 보니까 이제 자칫했다가는 다 이제 하나같이 너는 이거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후려칠 판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검사 출신이 이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가면 거기서 실력 발휘하는 수밖에 없죠. 거기서 그렇죠. 인정받는 거고 네. 거기에서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검사가 최초에 됐을 글쎄요. 때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펼쳐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 그걸 잘 모르는 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공수처장 우리가 얼마나 미워했더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른바 중도 보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오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얘기를 이제 털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자같이 좀 이렇게 나쁜 뜻의 세탁이 아니라 세척이 좀 됐으면 예. 좋겠다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예. 세탁이, 신분 세탁이 아니라 정말로 좀 세척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어.
지금 특검에 줄 서 있는 검사들은 세탁을 위해서 줄 서 있는 건데 그게 네. 아니라 완벽하게 세척이 됐으면 세척이 좋겠다라는 됐으면 말씀에 좋겠어요. 지적을 네.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또 중요한 시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광고입니다. 자, 스펙스몰 광고인데요. 중요한 게 뭔지 자, 오늘 알겠어요. 이거 소개하려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 더블로 가야겠죠.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 야, 이건 진짜 남자용 무기입니다. 자, 스픽스에서만 바로 이 가격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스픽스에서만 공동구매 특가로 진행된다는 거.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온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래 이제 금액하고 이제 QR코드도 나와 있죠. 자, 소팔메토 고함량의 옥타코사놀까지 들어간 건 거의 반칙 수준입니다. 체력 떨어졌다는 말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캡슐로 아침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 공동구매 놓치시면 손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스픽스몰 검색해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 후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진애 전 국회의원, 정기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